연금을 상속 자녀들이 쉽게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국민들의 여가 활동 시간이 늘었고 활동 방식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여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23건에 24조 원 규모인데 선정 기준은 뭐였는지 또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오늘 열려서 이 시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1차 회의가 있었던 불과 6일 만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열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모가 가입한 뒤 사망했을 경우 상속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입했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속인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가입 내역과 상속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 등 상세한 정보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조회만으로도 상속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보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여지는 그런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서 앞으로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정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할 수 있으며 새롭게 바뀐 조회 서비스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격차가 여가 활동을 즐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최나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2016년에 3.1시간, 5.0시간에 비해 각각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여가 비용 역시 15만 1,000원으로 2년 전보다 15,000원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 활동은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그러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입니다. 2014년 51.4%에서 2016년 46.4%로 지난해 45.7%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여가 활동은 늘어났습니다. 유형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취미 오락 활동이 90.5%로 86%인 휴식 활동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 활동의 수도 1인당 평균 19개로 약 2개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소득에 따라 여가 활동의 개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즐기는 여가 활동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37%는 일과 여가 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일에 더 집중한다가 36.8%,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습니다.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그리고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누굽니까?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성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 유통 과정에 이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가진 서영 ENT라는 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43억 원치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1년 전에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서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건가요? 네, 생맥주 기기를 만드는 서영 ENT는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지분 중 27.66%를 가진 회사로
그룹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은 박 부사장 외에 차남인 박재홍 상무와 박문덕 회장, 박 회장의 형인 박문용 화이트진로 산업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이 검찰은 서영 ENT가 화이트진로 홀딩스의 지분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빌린 돈이 많아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진로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내려가실 때 연휴 첫날이죠. 4일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예상 이동 인원은 총 4,900만여 명.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700만여 명이고 설 당일인 5일 하루에만 890만여 명이 움직일 전망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중이고요. 올 때도 물론 많이 막히고 갈 때도 많이 막히고 이번 설 명절에는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의 귀성 차량은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 오전,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은 설 당일인 5일 오후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대전은 3시간, 부산 6시간, 광주는 5시간이 걸리고 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 4시간 40분, 부산 8시간, 광주가 8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체가 예상되는 79개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에 대한 도로 전광판과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우회 정보를 제공하여 통 향상을 위해서 평시 운영 중인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임시 감속 차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 버스 전용 차로와 갓길 차로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로 다음 달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해당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사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3개 사업의 사업비 규모만 24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성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이나 물류망 구축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북 내륙철도, 또 평택과 오송 사이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하는 사업 등 총 10조 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총 5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도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사상과 해운대 간 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사업들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사업들도 선정이 돼서 논란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에서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에서 낙제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제천 영월 고속도로와 충북선 고속화 등도 예타를 받았다면 통과가 힘든 사업으로 꼽히는데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면제 대상이 된 곳도 탈락된 곳 간에 희비가 엇갈렸겠군요. 이번 예타 면제 대상이 된 사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을 신청한 지역이 바로 충북인데요. 충북도를 비롯해서 충북 지역의 각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추진 사업이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고 반면에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예산 낭비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각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인위적인 인력 구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KCGI가 대한항공의 우주사업 부분 등 일부 사업 정리를 제한한 것을 놓고 대한항공 일반 노조가 고용 불안 등으로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 내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인은 조치 대상 위법 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임대업 부문의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게는 1분기 중에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 사업 대출 증가 때문이라면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시스템에 부담될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어제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한 한영 FTA 맺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가지고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대 박상인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명지대 김두월 교수님을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철도과장 을 연결을 해서 인천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GTX B 사업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와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33개, 32개 사업에 68조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신청했던 게 그랬고 근데 실제 결정된 거는 23개 사업에 24조 원 규모. 일단 외형적으로는 많이 줄어서요. 뭐 이런저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정부에서 탈락 여부에 대해서 기준 세 가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더니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서 선정했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규모를 조정한 거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비판 여론이 별로 없었으면은 그 처음에 얘기했던 32개 정도의 그 신청 사업들 그다음에 68조 가까운 사업 중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이 국가 균형 발전, 신속 추진 가능성,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요청한 사업이 요 뭐 등등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을 아예 배제했다는 뭐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어서. 이 기준은 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뭐 국가재정법상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있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른다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면 32개 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또는 이 기준 사이에 어떤 가중치를 둬서 이 사업은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도 면제를 하면서 최소한 선정 기준이 세 가지였고 이렇게 선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더더구나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지역에서의 반발이라는 것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무마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건 이따가 인천광역시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일부 된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포천 쪽에 그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또 됐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그런 그 철도망 중에서 그 수원 쪽에서 요청을 했던 그 신분당선이죠. 그 네. 연장은 또 탈락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은 정말 말씀하셨는데 양쪽에서는 좀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탈락 지역이나 사업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앞으로 대국회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타를 도입한 목적 중에 하나도 무분별한 재정 사업을 막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국회 예산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였는가라는 데 상당히 저는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선정 기준도 사실은 좀 그렇고 디테일한 그 이유도 설명을 못할 정도로 좀 시급하게 그러니까 약간 서두르게 진행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오늘 부총리가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냐,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균형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이런 식으로 빨리 급속하게 할 이유가 없죠.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10년 계획이라고 말을 하면서 급박하게 빨리 예타를 면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은 설명의 순수성, 설명의 그 논리성에 상당한 결점이 있다. 결국은 정치적인 선거 사이클에 맞춘 예산 집행 또는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비판 중에 또 하나가 과거 정부처럼 이제 토건식, 뭐 소위 그렇죠. 말하는 이제 SOC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을 통해서 뭐 고용 창출 또는 이제 지방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또 있더군요. 맞습니다.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요. 과연 그 이전에 비슷한 토건 사업 했는데 균형 발전에 얼마나 이게 기여했는지 그렇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큰 기여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평가도 없이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될 긴박한 우리 경제 사정인가? 지금 경제 좋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작년에 경제 체질 바꿔서 원래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지 전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됩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거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이런 식의 어떤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 이제 SOC 관련 사업들이잖아요. 네. 대부분 대규모 토목 사업들인데. 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장기적인 효과가 거의 없고요. 단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건 있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업들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그 손실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느냐? 공기업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적으로 빚더미에 얹게 하는 사업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엄밀히 치밀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고 정말 10년을 내다보는 국가지 대결에서 지방자치 그걸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졸속 사업 진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이랑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앞서 이번에 GTX B 노선 5조 7천억짜리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지자체 입장, 그러니까 이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지역 쪽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인천광역시 철도과장으로 계신 조성표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예. 일단 인천시 입장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 GTX-B가 탈락을 했지만 우리 인천시는 정부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발표 내용에 보면 작년 12월 19일 날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예.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GTX-B는 올 안에 예타를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리고 GTX-B가 비록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만약에 예타 면제를 해준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을 무리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받은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BC 향상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연내 예타 통과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GTX B 노선은 2014년에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를 작년에 발표하면서 이 GTX B 노선이 들어가긴 했는데 올해 말에 간다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2014년에 그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GTX, ABC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BC값은 0.84이고 GTX B만을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0.33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무엇보다도 BC값이 낮게 나와서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고 가장 사업성이 좋은 GTX A만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그 생활권 광역화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제로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거리 수송수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수도권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GTX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GTX-B가 된다면 우리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3분, 청량리까지 27분에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올해 말에 타당성 조사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조성표 철도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박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당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좀 그렇더군요. 지금 수용한다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수도권을 왜 차별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마치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의미가 좀 변질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대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면제를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비합리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해서 억울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만든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재무성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재무성은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는 거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재무성이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이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SOC 사업은 보통 재무성은 1보다 작은 경우인데 경제성이 1보다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수입 플러스 뭐냐면은 외부 효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방 어느 지역의 경기가 좋아진다든가 고용이 창출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책 평가를 추가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예를 들어서 0.8인데 이건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이게 재정법에 사실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타 면제 사항은 정말 경제위기 같은 긴급한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같이 이 조항을 온 함령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정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글쎄요.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 낭비 비효율적이 많았기 때문에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도 500억 이상, 국가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면 예타를 받도록 바꾼 겁니다. 그 정신과 그 상황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당황스럽고 참혹한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이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말씀이셔서 전체적인 일단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박 교수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과 관련된 예산 낭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예고된 대로 명지대 김도열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을 좀 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김도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1990년대까지 대규모 공공사업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추진하는 데 따라서 생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를 하지 않고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고 세금을 쓰겠다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제 미리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추측해서 하는 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경제성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낭비였던 그런 우려가 정말로 없는지를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 확실하게 알기가 아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완벽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개선을 해왔고 앞으로도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대안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제도를 그냥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면 교수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경제성 평가와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재무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성을 모두 반영해서 결과를 내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성만으로 어떤 대형 공공사업을 평가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 지적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그 불만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더군요. 너무 경제성에만 치중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보완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사회적 편익의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균형을 위해서 가중치를 주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개선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사실은 좀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주대 김도열 교수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만 가지고 또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과 또 소모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란 뭐 이런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반발 이런 식으로 또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할 만한 어떤 대책, 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 예타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면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을 국회 과정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국회에서, 예. 국회가 선거를 의식하고 지역구 예산을 의식해서 정말 얼렁뚱땅하게 부안해동한다면은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오히려 총선에서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국가재정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예타 없이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놓은 거 이거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예. 이것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보고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바꿔야만 이런 면제 조항이라는 좀 추상적인 이 면제 조항을 악용한 과거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제도를 특히 면제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니까 제도의 취지를 살려면 이런 면제 조항 같은 이런 예외 조항들을 최소화해서 좀 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고요. 자칫 국회에다 맡긴다가 고향에다가 생선 맡기는 꼴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국회의원들의 결정은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마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경사노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었는데 그 뒤에 상황이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의지 또는 정성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한국노총도 좀 조건부 참여, 그러니까 명쾌하게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이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최영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 민노총이 불참을 했는데요. 어제 뭐 내용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20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내 그 계파 갈등의 뇌관 같은 이슈였는데요. 민주노총 내부 정서를 보면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오랜 그 전투적 투쟁주의, 그리고 대정부 투쟁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 조직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인데 그게 선명하게 조직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대정부의 어떤 강력한 투쟁, 선명성 이걸 유지해야 이제 민주노총에 힘이 있는데 경사노위 들어가 놓으면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화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얼굴 바꿔가지고 강경투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민주노총 조직원들한테 좀 깔려 있고 여지까지 익숙한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민노총도 변화를 쉽게 생각하면 좀 세상의 변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고 싶지도 않다, 변화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여론을 감안해가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동운동, 국민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내셔널 센터로서의 어떤 소프트 파워 뭐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여지까지 해왔던 대로 대중투쟁 그리고 강력한 선명성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여지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그 길이 나쁘지 않았다, 소득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노총 얘기 좀 해보죠. 민노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 선명한 방향을 결정을 한 건데 한국노총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은 뭐 개인적인 관계를 보면 질투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직적 어떤 경쟁, 양 조직은 경쟁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뭔가 선명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투쟁하겠다고 하는 편인데 한국노총은 뭐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게 약간 좀 너무 온건한 노선 아닌가 이런 뭐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글쎄요. 그리고 실리적으로는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게 탄력근로 시간제도 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조건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가서 노동계의 그 이익과 손실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협상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탄력적 근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노총은 경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좀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입장을 보면은 작년 11월에 경산호의가 확대 개편될 때처럼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정대로 가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천명을 했거든요. 그건 뭐 그럴 수뿐이 없죠. 당연한 뭐 천명인 거고요. 근데 경산호의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정부가 의도했던 경산호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정책 이것은 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시도하려고 했던 탄력근로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나 그리고 ILO 협약 관련 법 개정 사항들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노동계와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 국회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구상이었죠. 이번 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저 논란을 거쳐가면서 불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그것을 타협하는 것도 좀 군색하고 그렇죠. 한국노총도 그 타협에 들어가기도 좀 뭐가 그렇죠. 개면쩍고 이러기 때문에 경산호의를 통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 이 길은 실질적으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론적으로 경산호의라는 이 조직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법을 자세히 보면 이 법은 약간 두 가지 성격의 조직인데요. 경산호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그렇죠. 노사가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정책 협의기구예요. 그러니까 합의기구가 아닙니다. 합의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를 뭐 의견 수렴을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그 이슈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공론화의 효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뭐 정부가 하든 국회가 하든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될 결정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주면 좋지만 합의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국회가 할 입법 과정을 뭐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우스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산호의 본래 목적은 꼭 합의를 하라는 합의를 의무화하거나 그거는 합의를 아닙니까? 해야 되는 권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 이번에 불참을 물론 뭐 20년 전부터 계속 뭐 들어갔다 나왔긴 했습니다만 한국노총도 지금 조건부로 지금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논리와 명분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합의를 뭔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이 경선의 참여 여부 자체를 이슈로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어서요. 그 이런 건 있습니다. 그 과거 역대 정권에서 그 뭐 DJ 이후에 20년간 어떻게 보면 매 정권 초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걸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정치적 성과물로 여기는 정치권의 그런 어떤 약간은 악용하는 사례, 전략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이 리더십이 많이 시달렸죠.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다행히 정권 초에 그런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떨쳐버리고 그런 대타협이 우선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갔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민주노총에 좀 한해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민주노총은 아까 처음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시선이 더 따가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요.
어제 대의원대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민주노총도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최근에 뭐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런 뭡니까 공유경제 관련된 이런 그 카풀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좀 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이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과정을 보면 결과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비교적 민주적 토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과거 사례로 보면 좀 나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 반대파들이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의사결정을 방해를 하고 결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무대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리고 투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민주노총 김영석 대변인이랑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때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노총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대의원대회를 통해 자기는 그렇게 느꼈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달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도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투쟁 일변도의 어떤 그런 선명성 중시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에서 조금씩 뭔가 좀 변화하려는 노력들은 보인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경선의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런 사회적 대화나 그 정책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실속이 더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대화와 타협을 했을 때 타협에는 불가피하게 양보가 따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지겠다는 어떻게 보면 용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뭐 경선의회 이 확대 개편의 취지도 사실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는 이런 세상에 있어서 노동계가 이렇게 빠진 채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좀 해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사노위를 운영하는 어떤 기본 방침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의를 위한 기구로 활용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작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고용 효과나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중구난방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어떤 역할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코앞에 닥친 문제고 그게 또 강성노조들이 많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도한 격차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대화 테이블에서 지금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경사노위는 사실 그런 논의들 좀 큰 얘기 이런 얘기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이게 힘을 싣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숲에서 이렇게 와글와글 하지 말고 숲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뭐 그렇습니다.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가지고 훨씬 더 활발한 논의들을 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확인을 아직까지는 참 잘 안 되네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 8시부터 이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 알아봤는데 확인이 안 된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어디서 하는지는 더더군다나 확인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비공개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왜 갑자기 6일 만에 지난 23일 날 1차 회의 이후 6일 만에 또 회의가 열리는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명대 서지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갑자기 소집이 됐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1차 수탁자 책임위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때 이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 회의에서
그 스튜어디스 코드의 적극 행사를 강조하셨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는 그때 이제 찬성했던 분 중에서 실제로 그 최근의 어떤 분위기나 또 바뀐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마 제안을 했고 예. 그 위원들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다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는 논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가 심도 있는 걸까요? 일단 지난번에 그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는요.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그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소위 말하는 10% 룰에 대한 그 저촉 가능성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재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자료 부실 논란도 좀 있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차별로 바꿀 때 6개월 내에 이제 단기 매매 차익 얻었던 거를 회사에 이제 반환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올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 났던 게 더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반대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거에 대한 이제 유권 해석을 금융위에다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날 요구한 거로 저도 봤습니다. 예, 좀 그걸 규정을 좀 완화해달라 아니면 뭐 예외적으로 적용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외 적용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외에 또 기관 투자자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룰을 또 규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를 시행했을 때 손실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오늘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면 오늘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온 내용으로는 7시에 회의가 열린다. 장소만 바뀌었다 뭐 이런 정도여서 저녁 때 7시에 열려서 뭐 거의 밤샘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현안이 많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사실 주주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2번이나 했다는 거는 이런 그 분위기가 바뀐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또 개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미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과연 그러면은 이런 2차 소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냐 그런 또 의심도 나는데 구조적으로 사실 스타트업 책임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위원회 또 밑에 이제 자문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오해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좀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그런 그 독립성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좀 자유롭고 좀 자유롭게 이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서 교수님이 이 국민연금의 이 독립성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논란의 다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결국 그러면 스튜어디스 코드라는 거는 좋은 취지의 제도 아닙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이 먼저 돼서 효과도 봤고 그것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신데 이게 이런 좋은 제도의 가 취지를 살리려면 결국은 국민연금위원회 여러 가지 조직을 좀 독립성 있게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제일 먼저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시간이 좀 너무 짧았고 지금 그래서 뭐 이제 사회 이런 단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요. 정치권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좀 학계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좀 그거 스튜어디십 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는 바람직한 방향 또 그 시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에 대한 뭐 공청회라든가 그런 학계에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결과들을 좀 시간에 갖고 보고서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에 갖고 시행됐으면 가장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도입이 돼서 지난해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독립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하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또 조금만 어떤 오늘 같이 이제 2차 회의만 한다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립성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런 기금 운영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나다 사례 같이 정부 인사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참 좋은 제도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때 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 또는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참 너무 급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취지가 자꾸 좀 사라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명대 서지원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